자, 이제 그 497페이지에 보면은 그 외환산 해결 있죠. 자, 이제 외환산 해결을 하려면 그 이제 몇 가지 얘기가 있는데, 외화거래 환산이라는 게 있고, 요거는 이제 중고회계 같은 데서 하셨을 거예요. 외화거래 환산. 그 다음에 이제 외화표시 재무제표의 원화환산. 외화표시 재무제표의 원화환산. 이게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외화표시 재무제표의 원화환산에는 그 해외 지점 재무제표를 원화환산하는 게 있어요. 해외 지점을. 요거는 이제 그 1997년에 출제를 했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해외 그 지점 말고 해외 종속회사가 있어요. 해외 종속회사가 있어요. 종속회사가. 해외 종속회사 재무제표를 환산하는 게 있어요. 해외 종속회사의 원화환산은 이제 지분법 피투자회사, 해외 지분법 피투자회사를 원화환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해외 지분법 피투자회사를 이렇게 원화환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요거는 이제 해외 지분법 피투자회사는 2005년도 시험에 출제했던 거니까 2005년도에 출제했던 아주 거지 같은 문제 있어요. 이렇게. 거지라는 표현이 참 좋죠. 네? 거지라는 표현보다도 거지 같다는 표현. 아무래도 그 개그야 이런 데로 진출을 해야 되는데 장소를 잘못 잡았어요. 사람은 자기가 있어야 될 때를 잘 알아야 되거든요. 예? 아무 데나 있으면 안 되는데 내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예? 그까지 죄민수 정도야 뭐 간단하게 그걸 개그라고 하고 앉아있고 아이 참.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파생상품이 있어요. 파생상품 이게 있어요. 뭐 최근에 시험에 나오는 거의 뭐 대부분은 다 파생상품이죠. 이 분야에서는. 그래서 2006년도 시험에 나왔고 이제 2005년도 시험에 나왔고 그 다음에 2003년인가 언제쯤 나왔고 95년인가 나왔고 이렇게 출제했었어요. 이렇게 출제했었어요. 이게 본격적으로 문제다운 문제는 이제 여기부터예요. 요거부터가 문제다운 문제고 그 이전 문제들은 아주 쓰레기 같은 문제들이죠. 별로 좋지도 않은. 요 세 가지 얘기를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외화거래 환산은 어떻게 할 건가라는 건데, 뭐 중급회계에서 다 하셨을 테니까 별로 어려운 얘기는 없고, 이 챕터에서는 9장에서는 이제 파생상품을 제외한 나머지 것만 하는 건데, 실제로는 파생상품이 훨씬 어렵잖아요. 파생상품 뭐 거의 미쳐버리죠,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그 497페이지에 오면은 제일 먼저 이제 보고통화하고 기능통화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지금 우리나라에서 환산할 때는 뭐 그렇게 크게 필요한 건 아닌데 그냥 이제 외국의 외환산 해결할 때는 꼭 이렇게 통화를 두 가지로 나눠요. 보고통화하고 기능통화로 이렇게 나누는데 거기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보면 보고통화는 재무제표의 보고에 사용되는 화폐 단위를 보고통화라고 하고 기능통화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이 이루어지는 주대 경제 환경의 통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고통화 그게 있는데 거기 예를 밑에다 들어놨죠. 그래서 이제 A라는 회사가 미국에 지점을 하나 설치했어요. 미국에 이제 지점을 하나 설치했죠. 그러면 미국에 있는 지점은 미국에서 이렇게 생활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 미국에서 뭘 할 때 전부 다 달러로 가겠죠. 달러로. 이 달러를 뭐라고 하냐면 기능통화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능통화. 예. 그냥 상식이에요. 누가 기능통화 그러면은 뭘로 기능하는지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이 이루어지는 환경, 이 기업이 이루어지는 환경이라는 게 지금 미국이니까 그 환경에 따라서 되는 통화를 기능통화라고 한다고. 그러면 해외 지점 재무제표를 우리나라로 와서 이제 재무제표를 보고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A사가 이거를 보고하게 되는데 보고할 때는 원화로 보고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고통화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이제 대부분이 뭐냐면은 해외 지점 재무제표를 원화 환산하거나 해외 종속회사를 원화로 환산할 때는 요 미국으로 돼 있는 달러로 돼 있는 기능 통화를 원화로 이렇게 환산해야 되는 거예요. 보고 통화로. 그거를 우리가 해외 외화 표시 재무제표의 원화 환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자, 498페이지 보면 이제 환율의 분류가 있죠. 환율의 분류가 있는데 환율에는 현물 환율과 선도 환율이 있어요. 자, 현물 환율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선도 환율이라는 게 있어요. 다들 이제 재무관리를 공부하셨을 테니까 선도 환율이 뭐라는 건 아실 거예요. 미래의 어느 일정 시점에 거래되는 환율. 그 밑에 그림 9-1에 보면 요약이 돼 있으니까
이걸 이제 선도 환율이라고 하고, 자, 현물 환율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건 뭐 스팟이라고 하고, 이걸 포워드라고 하죠. 이렇게 영어로 쓰면 좀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 걸. 예, 우리는 꼭 파킹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차를 주차장에 파킹을 시키죠. 이제 공원에 놀러 가기. 자, 그럼 이제 현물 환율과 선도 환율이 있는데, 현물 환율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역사적 환율하고, 자, 이제 현행 환율하고, 이렇게 딱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지죠. 그러면 이제 이 역사적 환율과 현행 환율의 구분은 역사적 원가, 현행 원가의 구분과 같은 것이니까, 그 개념으로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역사적 환율, 현행 환율. 그 다음에 역사적 원가, 현행 원가. 역사적 이자율, 현행 이자율. 뭐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다 이게 뭐가 들어가든지 간에 다 똑같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거기 보시면은 그 이제 구분을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재무 관리를 대부분 다 공부하셨을 테니까. 그래서 이제 이 현행 환율을 뭐라고 하냐면은 역사적 환율과 현행 환율 두 가지가 있는데 역사적 환율은 항상 거래 발생 당시의 환율을 말하는 거예요. 거래 발생 당시의 환율을 우리가 역사적 환율이라고 얘기하고 현행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대처표일의 환율을 말하기도 하고 대처표일의 환율을 말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그 기준 평균 환율을 말하기도 해요. 기준 평균 환율을 얘기하기도 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외화거래 환산에서는 현행 환율 그러면 대체표일의 환율을 말하는 거고 외화표시 재무제표를 원화 환산할 때는 현행 환율은 이 두 가지를 다 현행 환율이라고 얘기한다고. 종류에 따라 조금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499페이지 오면 환산하는 방법에 도대체 뭐가 있냐라는 건데 환산하는 방법에는 화폐성, 비화폐성법, 그 다음에 현행 환율법, 그 다음에 501페이지에 있는 시제법과 유동성, 비유동성법이라는 게 있어요. 시제법과 유동성, 비유동성법은 뭐 우리나라에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니까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는 이제 화폐성, 비화폐성법과 현행 환율법 두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예. 자, 그럼 화폐성, 비화폐성법이라는 건 뭔고? 그 다음에 자 현행 환율법이라는 건 뭐고? 두 가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현행 환율법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화폐성, 비화폐성법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나눠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자, 화폐성 항목을 모든 자산과 부채를 화폐성 항목으로 화폐성 항목과 비화폐성 항목으로 나눠서 화폐성 항목은 현행 환율로 환산하고 자, 비화폐성 항목은 역사적 환율로 환산하는 것을 우리가 화폐성, 비화폐성법이라고 한다고. 근데 현행 환율법에서는 화폐성, 비화폐성법을 비화폐성으로 나누지 않고 모든 항목을 다 현행 환율을 사용해서 환산하는 것을 우리가 화폐성, 현행 환율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해외 지점 재무제표를 원화 환산해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일단 화폐성 항목이 뭔지를 아셔야 되는데 이것도 중급 회계책에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 제가 강의할 때도 그랬잖아요. 그냥 언젠가 필이 온다고. 예? 지금쯤 되면 이제 필이 왔었어야 돼요. 근데 아직도 안 오죠. 그건 공부가 아직 안 된 거예요. 자, 여러분 그 화폐성 항목은 뭐냐면 그 정의가 첫 번째 문단에 보시면 현금과 확정되거나 확정될 수 있는 화폐 금액으로 회수될 자산이나 지급될 부채를 화폐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그림 9-2에서는 화폐성 항목과 비화폐성 항목을 구분해 놨고 분류 항목들이 있는데 그 분류 항목들을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환산을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늘 잘 분류될 수 있는 것만 시험 문제로 내기는 하는데 가끔씩 이제 이런 것도 내기도 하죠. 거기는 499페이지에 있는 비화폐성 항목 중에서 선급비용 이런 것들을 내기도 해요. 선급비용이 비화폐성이다라는 건 꼭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가끔씩 내니까. 그러면 이제 그 뒤로 가보시면 이제 500페이지 보면 환산 방법이 가로 2번에 있는데 화폐성, 비화폐성은 화폐성, 비화폐성법은 화폐성 항목은 현행 환율을 그다음에 비화폐성 항목은 역사적 환율을 적용하여 환화로 환산하는 방법을 말한다는데 거기 장점과 단점 이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거 꼭 아셔야 돼요. 1997년도에 시험에 낼 때는 1997년에 출제를 했다고 했는데 이때 뭘 냈냐면은 현행 환율법이라는 게 있는데 자, 이 현행 환율법이라고 하는 것에 장단점을 써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아셔야 되죠. 그러면 화폐성, 비화폐성법의 장단점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좀 읽어보시면 돼요. 그건 뭐 제가 얘기하는 게 별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오른쪽에 가보시면은 이제 거기 그림 9-3에 보시면 그 화폐성, 비화폐성과 현행 환율법을 그림으로 나타냈는데 어떤 환율을 곱할 것인가 그거만 아시면 되죠. 자, 이제 뒤로 넘어가 보시면 이제 외화거래 환산이 있는데 외화거래 환산은 뭐 별로 어려운 건 아닌데 거기 보시면 이제 그림 9-5에다 요약을 해서 회계원리 중급 회계에서 다 하신 거기 때문에
거기 보면 거래 발생일이 있었죠.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거래 발생일에 있고, 어떤 항목이 있다고 할 때, 이제 그림으로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거래를 발생하는 시점이 있어요. 거래 발생 시점이 있죠. 거래 발생 시점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자, 12월 31일 현재가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자, 결제되는 시점이 있는 거예요. 결제. 회수되거나 또는 결제되는 시점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달러로 어떤 항목을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면 돼. 계정 과목을 계상하게 되면, 이걸 거래 발생 시점에 환율을 이렇게 곱하게 된다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12월 31일 날 얘가 화폐성이라면, 이것도 거래 발생 시점에 어떤 기말 현재 환율을 이렇게 곱할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화폐성이라면. 만약에 화폐성이 아니다. 그러면 기말 현재 환율로 환산하지 않고,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요게 화폐성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화폐성. 그 다음에 이제 비화폐성도 있는 거예요. 비화폐성. 자, 비화폐성이 만약에 100달러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건 거래 발생 당시에 환율을 이렇게 곱하게 되죠. 그 다음에 12월 31일 날 100달러를 얘를 환산할 때, 얘는 비화폐성이면 역사적 환율로 환산하니까, 별도로 환산하는 것이 아니라, 요거는 환율이, 요 환율하고 요 환율이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게 동일한 거예요. 이렇게. 중급회계 때 다 한 거예요. 한 건데 다시 한번 그냥 잠깐 얘기하는 거예요. 주된 얘기가 아니라. 자, 그럼 여기다 100달러가 있어요. 100달러가 있는데 여기다 이제 환율을 곱하는 거죠. 환율을. 그러면 실제로 환율을 곱한 금액만큼 회수하거나 결제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여기도 회수하거나 결제하겠죠. 100달러를. 환율을 이렇게 곱하게 되면. 자, 그러면 이제 요 금액과 요 금액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요 금액과 요 금액의 차이를 우리가 외화 환산손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환산손익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금액과 요 금액을 뭐라고 하냐면 외환차손익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차손익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이쪽과 이쪽의 차이는 항상 0인 것이고, 자, 요 금액과 요 금액의 차이가 있어요. 요 차이를 우리는 외환차손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는 비화폐성 항목에서는 외환차손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건데, 비화폐성 항목에서도 외환차손익은 여전히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화폐성을 기말에 환산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런 문제일 뿐이지, 나중에 결제할 때 결제하는 금액과는 여전히 차이가 나거든요. 그건 외환차손익으로 처리하는 거죠. 이 외환산액에 대한 기준서 공개 초안도 나와 있어요. 이게 곧 언제 확정될지는 모르지만 이제 곧 확정을 한다는 건데, 뭐 여기 계신 분들이 시험 보기 전에는 안 되는 거고, 그때는 이제 그 기준서에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하고 계정 과목을 왜 다르게 쓰냐 그러면서 의문점을 제기하는 거예요. 이게 왜 다르게 쓰는지. 그야 뭐 그러기로 한 거죠, 그냥. 그래서 이제 그 기준서에 보면은 앞으로는 계정 과목을 하나로 통일하자 이러면서 사기를 치기 시작하죠. 아무 의미도 없는 걸 가지고 지네들끼리 떠드는 거예요. 자, 아무튼간에 요건 다 아실 거예요. 뭐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 뒤에 가보시면 이제 예제 1번에 보면 외화거래 환산이 있는데, 이거 얘기하면 요거도 먹죠. 예? 회계 올릴 때 다 한 건데, 중급 회계 때 다 한 건데, 각자 해보세요. 자, 이제 505페이지 오면 이제 해외 지점이 있어요. 자, 이제 해외 지점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해야 되는데, 자, 이제 해외 지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자, 해외 지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본지점 회계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본지점 회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책에는 이제 본지점 회계라는 챕터가 별도로 없어요. 본지점 회계라는 챕터가 별도로 있는 책들도 있는데, 저는 절대로 안 나온다고 봐요, 시험에. 게다가 제가 책에다 넣어놓고 강의를 해도 아무도 공부 안 할 거라고 간주해요. 네? 아무리 얘기해도. 그러면 별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해외 본지점 회계는 실제로 이제 여태까지 얘기했던 연결 회계하고 똑같아요. 연결 회계하고 동일한데 연결 회계보다 훨씬 더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연결 회계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이 존재하지만 본지점 회계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이 없기 때문에 회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본지점 회계라는 건 뭐냐면은 여기 본사가 있어요. 본사가. 회사가 A라는 회사가 있는데, 자, 이 A라는 회사가 뭘 했냐면은 지점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지점을 하나 만들어서 별도 회사가 아니라 지점이에요. 지점. 자, 지점을 하나 만들어요. 지점을. 자, 그러면 지점을 만들면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종로 지점을 하나 만들죠. 이렇게. 자, 종로에 이렇게 지점을 하나 만들어요. 그러면 종로에 지점을 만든다고 할 때 종로에 지점을 만들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지점에서. 지점에다 돈을 보내는 거예요. 자, 지점에다 돈을 보내는데 돈을 보낼 때 우리가 이제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논점인데, 이 지점을 별도의 독립된 회계 단위로 볼 건가, 독립된 회계 실제로 볼 건가 안 볼 거에 따라서 또 나눠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원가액에서 이런 거 공부하셨죠?
잘 기억이 안 나는 어렴풋 한 20년 전의 기억에 따르면 코스트 센터 이런 거 있죠. 아주 영어밖에 기억이 안 나요. 원서로 공부했기 때문에. 예? 한국말은 기억이 안 나요.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예. 예. 그 다음에 뭐죠? 인베스트먼트 센터? 인베스트먼트 센터?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프라핏 센터? 뭐 이런 거 있죠. 알았어요. 원가 중심점, 투자 중심점, 그 다음에 뭐 이익 중심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원가에게.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지점이 여러 개 있을 때 지점에서 어느 지점이 이익을 많이 냈고 어느 지점이 손실을 많이 냈는가 이걸 판단을 해야만 뭐 어떤 지점은 폐쇄하고 이럴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 은행이에요. 국민은행. 국민은행에서 지점들을 전국에 지점을 쫙 만들었는데 그 지점이 1위부터 꼴찌가 쭉 나열돼 있잖아요. 그러면 하위 한 10개는 다 잘리죠. 지점장이. 그렇죠? 잘라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점도 폐쇄하고 막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걸 정하기 위해서는 순위를 정해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 순위 정하는 데는 또 일가견이 있죠. 뭐든지 순위를 매기죠. 그리고 1위가 아니면 다 죽여버리죠. 예?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박태환인가 뭐 김태환인가 뭐 수영하는 애 있잖아요. 그렇죠? 걔가 1등 안 했다고 다 죽여버리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저번에. 안 그랬어요? 전 죽여버리려고 그랬는데. 이 자식 1등도 못하고 이 자식들. 근데 저번에 무슨 뭐 고등학교 뭐 수영대회 나갔는데 그 경기고등학교가 수영대회 나갔는데 걔가 출전했다는 거야. 걔 왜 나가는지 모르겠어. 그럼 다른 애들이 하고 싶겠어요? 그게? 그래, 너는 해라. 나는 그냥 우리들끼리의 리그인데. 원래 그런 애들은 그런 데 나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어디까지를 그 구분해서 회계 처리할 것인가. 이 지점이라고 하는 것의 재무제표가 별도로 나와야만 그래야지만 지점별로 이렇게 비교가 가능할 거 아니겠어요, 얘가. 그럼 어디까지 할 거냐? 그거는 이게 원가 중심점이냐, 투자 중심점이냐, 이익 중심점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계 처리가 아주 다양해갖고 옛날에 이제 하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옛날에 하이마트를 감사했었는데 그때는 현형이 없었죠. 예? 예, 하이마트를 감사했었는데 하이마트를 감사했을 때 하이마트에는 전국에 지점이 무진장만 있는 거예요. 옛날에 저희 때 10년 전에 뭐 전국에 지점 1000개를 만들었다 그랬으니까 1000개를 만들었다. 하이마트만 하이마트 지점이 아니에요. 하이마트 말고도 지점들이 또 있어요. 이름이 다른 그 완전히 그 있어요. 그런 지점들이 전국에 한 1000개 정도 된다고요. 하이마트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은 몇 천 개 될 것지도 모르죠. 근데 이제 하이마트가 있는데 이 하이마트는 모든 지점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할 거 아니겠어요. 어느 지점이 이기나 안 좋았는지 그 평가할 때 지점은 뭐만 회계 처리하냐면 매출과 매입만 회계 처리해요. 매출과 매입만 회계 처리하고 그 다음에 이 지점들이 전부 다 뭐가 있냐면 부동산들이잖아요. 그렇죠? 토지도 사고 건물도 사고 이러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본사에서 알아서 회계 처리한다고. 그러니까 어디까지 본사에서 할 거고 어디까지 지점에서 할 건가는 그거는 회사가 그냥 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본지점 회계를 할 때 어디까지만 하자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모든 것을 다 지점에서 다 알아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형자산에 관한 회계 처리도 전부 다 지점에서 회계 처리하고 이런 형태를 얘기하는 건데 자 그래서 이제 결과론적으로 뭐 어떤 원가 중심점이든 뭐가 됐든지 간에 아무튼 이 종로 지점이라고 하는 지점을 하나의 별도의 회사인 것처럼 경제적 실체인 것처럼 봐서 회계 처리를 한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자 A라는 회사가 이제 지점에다 돈을 보냈을 때 지점에다 돈 보낸 거는 뭐 자기 오른쪽 주머니에 있는 걸 왼쪽 주머니로 옮겨놓은 것에 불과한데 그걸 본사에서 일괄 회계 처리한다 그러면 본사에서 지점으로 보낸 거는 회계 처리를 안 할 거예요. 본지점 회계가 없다면. 근데 본지점 회계가 있다면 이 지점이라는 게 별도의 회사로 간주하는 거니까 A라는 회사가 지점에다 이렇게 돈을 보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금으로 이게 100원에 이렇게 돈을 보내죠. 이렇게. 그럼 여기다가 지점이 이렇게 100원이라고 이렇게 쓰여지게 될 거예요. 이게. 그러면 지점이 전국에 1000개니까 그냥 지점 그럼 막 섞여버리잖아요. 여기다가 앞에다가 쓰는 거죠. 종로 지점이라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종로 지점은 본사로부터 돈을 받잖아요. 자 돈을 받아요. 자 돈을 받는데 돈을 받으면 자 차변에 현금 100원을 받고 그 반대편에 뭐라고 쓰냐면은 본점이라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본점으로부터 100원의 돈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본지점 회계를 이제 연결과 똑같다는 얘기는 이 본사가 지점이라는 별도의 회사를 하나 만들었다 이렇게 보면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지분법 적용 투자 수익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가끔씩 수험생들이 지분법 적용 투자식을 지적도 이렇게 쓰는데, 그런 쓰레기 같은 소리 쓰지 좀 마세요. 무슨 뭐 현알차? 이러는데, 걔도 정식적인 이름이 있는 애들이에요. 네? 여기 계신 분들한테 김씨 이러면 좋겠어요? 기분이 확 상하죠, 그러면. 이름은 다 써주는 것이 그들을 위한 배려죠. 그러면 이제 이게 뭐겠어요, 이게 자본금이겠죠. 이렇게. 자본금, 초과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만, 우리가 일반적인 지분법 적용 피투자 회사는 이미 설립되어 있는 회사를 중간에 그냥 가서 사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회사를 설립할 때부터 주식을 샀다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지점을 설치했으니까, 이게. 자, 그러면 여기는 이 지점이라고 하는 계정은 뭐하고 같은 거야?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그 다음에 이 본점이라고 하는 계정은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은 자본금하고 똑같은 거예요. 종속회사의 자본하고. 그런데 다만 이 금액하고 이 금액은 뭐가 돼요? 항상 일치해요. 왜 그래요? 내가 지금 설립했을 때 내가 돈을 댄 거기 때문에 주식 취득일 현재 투자 차익, 평가 차익 이런 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차피 내 회사이기 때문에. 뭐 그 얘기가 중요한 건 아니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이 돈을 가지고 지점에서는 별짓을 다 해요. 이 100원 가지고 건물도 사요. 네? 참 별놈의 나라 다 있죠. 야, 이 100원 가지고 토지를 사고 뭐도 다 사요. 그러면 1년 동안 2008년도 1년 동안 하게 되면 여기다 이제 시산표를 써보면 시산표에 1년 동안 거래를 하게 되면 자, 자산도 있을 테고 여기 부채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여기 본점이라는 것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겠어요? 수익이라는 것도 있을 테고 여기다 비용이라는 것도 이렇게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본사에서도 뭘 했을 거냐면은 본사 나름대로 회계 처리를 다 했을 거 아니겠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산도 있고, 자, 부채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자본도 있죠. 기초 자본이 있고, 여기에 수익이 있고, 여기 비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들 자산 중에는 뭐가 있냐면 종로지점이라고 하는 계정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종로지점이라고 하는 계정이 여기 100원이 있고, 본점이라고 하는 계정도 여기 100원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게 두 개를 이렇게 합산하게 되죠. 자, 이제 대외적으로 본점의 재무제표가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지점의 재무제표가 있고 두 개가 있는데, 자, 이 두 개의 재무제표를 우리는 본사에 있는 자산이든 지점에 있는 자산이든 회사의 자산이니까 외부에 공표할 때는 두 개를 단순하게 합산해서 공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단순하게 합산을 하게 되면 합산 재무제표가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자, 합산 시산표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산, 부채, 수익, 비용 이렇게.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다 이제 자산이라는 게 있을 테고, 자, 부채라는 게 있을 테고, 그 다음에 뭐가 있겠어요? 수익이 있을 테고, 여기 비용이 있겠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여기 자본이라는 것도 있었을 테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본점이라는 계정도 여기 있었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지점이라는 계정도 이렇게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된 상태에서 우리는 뭐가 되냐면은, 이 지점이라는 금액과 이 본점이라고 하는 금액이 두 가지가 있을 때, 이 두 가지 금액은 외부 공표 재무제표에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한테 채권도 있고 채무도 있다는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서로 상기해서 없애버려야 되는 거죠. 이렇게. 자, 두 개를 상기해서 없애버리게 되면 자, 뭐가 되는 거냐면 이런 문제가 되겠죠. 자, 본점이라는 계정을 100원을 없애버리고 자, 대변의 지점이라고 하는 계정을 이걸 100원을 이렇게 없애버리게 되면 100원 이렇게 없애버리잖아요. 이걸 없애버리게 되면은 얘하고 얘가 사라져서 외부 공표 재무제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잘 보시면 이건 뭐예요? 내가 어떤 지점이라는 회사에다 주식을 샀다 이런 얘기죠. 차변의 투자 수익, 대변의 현금. 이거는 그때 주식을 살 때 내가 주식을 발행했다고 보는 거야. 차변의 현금, 대변의 자본.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투자 수익과 자본 계정의 상계 제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지점 회계하고 이게 똑같은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서로 이제 상계해서 이렇게 없애버리게 되면 외부 공표 재무제표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렇게 5가지만 딱 남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건 이제 국내 회사고, 이제, 그런데 이 지점이 외국에 있다는 거예요. 자, 외국에 있어요. 자, 외국에 있는데 이게 외국에 있어요. 자, 이게 외국에 있게 되면 이게 전부 다 돈을 보낼 때 이렇게 달러로 보냈을 거 아니겠어요? 달러로. 이렇게. 자, 종로가 아니에요. 종로가 아니라 뉴욕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얘를 달러로 이렇게 보냈겠죠. 자, 이 100달러를 가지고도 거기서도 자산도 사고 다 사요. 근데 이런 금액들이 전부 다 이렇게 달러로 돼 있잖아요. 달러로 이렇게. 본점도 달러, 수익도 달러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런데 이 달러로 되어 있는 재무제표하고 본점 재무제표를 단순하게 합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는 거냐면 여기 있는 이 재무제표를 원화로 환산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원화로 환산할 때 어떤 방법을 사용할 거냐라는 건데 화폐성, 비화폐성법과 현행환율법 두 가지 방법이 인정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다른 건 몰라도, 자, 다른 건 뭘로 환산해도 다 좋은데, 여기 본점이라고 하는 계정이 있는데, 이 본점이라고 하는 계정은 적어도 여기 있는 지점에 있는 계정하고는 같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기 같아야죠. 이게 같지 않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은, 요게 서로 상계적할 때 나중에 금액이 틀려지게 되잖아요. 물론 금액이 틀려진다고 해서 큰일이 나는 건 아닌데, 우리는 금액이 틀려지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답이 안 나와요. 이게. 그 얘기는 뭐 좀 이따 얘기할 거예요. 왜 그렇게 하면 답이 안 나오는지. 우리가 원하는 답이 도대체 뭐길래.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요 금액하고 요 금액은 같아야만 된다고요. 같기 위해서 우리는 지점에다가 돈을 보냈을 때 환율을 이렇게 곱했겠죠. 얘가 이렇게. 자, 곱했으면 그 금액으로 이렇게 계산돼 있었을 거예요. 얘가 이렇게. 그러면 요 금액을 그대로 갖다 쓰기만 하면 되죠. 그래서 우리는 뭘 계산할 줄 알아야 되냐면 본사에 있는 지점 계정 잔액이 얼마인지를 반드시 알고 요 금액을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첫 해는 계산할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째도 우리는 계산할 수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계산할 수 없죠. 이게 원래는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자, 그러면 이제 일단 뭐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고 그 얘기는 이제 거기다가 505페이지에 오면은 본 지점에게다 간략하게 설명해 놓은 거예요. 자, 그 얘기는 이제 거기 있는 507페이지에 있는 3번에 있는 해외 지점 재무제표의 원화환산 바로 위에다가 그 얘기를 이제 설명을 해 놓은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이제 그 문제는 이제 거기까지 하면 되고 이제 해외 지점 재무제표의 원화환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거기 이제 그림을 509페이지에다가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림 9-7을 그려놨죠. 그렇죠? 자, 그림 9-7을 한번 보시면서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자, 지점 재무제표는 자 이제 화폐성, 비화폐성법과 현행원율법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507페이지에 오면 자 환산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그림 9-6을 보시면 일단 원칙은 화폐성, 비화폐성법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현행환율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 현행환율법은 영업 및 재무활동이 본점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임의조항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죠. 하지만 시험에서는 그냥 어떤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할 때 영업재무활동이 본점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만 현행환율법으로 환산할 수 있다. 이 얘기만 하시면 되는 거고 실제 시험 문제로 나올 때는 그냥 다 환산하는 문제를 내요. 둘 다 환산해보라고 얘기한다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지금 이제 외화폐 재무제표 원화환산이 지금 4년 연속 출제하고 있는 거거든요. 객관식에서는 지금 4년 연속 출제했어요. 뭘 받는지도 잘 모르죠. 다음 문제로 넘어갔으니까. 그래서 4년 냈어요. 4년 연속 냈는데 객관식에서 두 번은 지점을 냈고 두 번은 해외 종속법인을 냈는데 해외 종속법인이나 뭐 지분법 피투자회사나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걸 출제했던 거죠. 이렇게. 두 번씩 나눠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2005년도에 그 출제됐던 지분법 피투자회사의 해외 지분법 피투자회사 그 문제를 이제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걸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먼저 화폐성 비화폐성법을 생각해 보면 자, 화폐성 비화폐성법은 자, 모든 자산과 부채를 화폐성과 비화폐성으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이제 그림이 있잖아요. 그림이. 자, 그러면 이제 화폐성에 해당하는 자산이 있고 화폐성에 해당하는 부채가 있겠죠. 그 다음에 비화폐성에 해당하는 자산이 있고 비화폐성에 해당하는 부채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는 거냐면 자, 본점이라고 하는 계정이 이게 존재하죠. 본점이라고 하는 계정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수익과 비용이 있는데 이 수익과 비용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게 있는 거예요. 자, 뭐가 있냐면 수익이 있는데 자, 수익도 화폐성 수익이 있고 대부분이 다 이제 화폐성이지만 자, 화폐성 수익이 있고 여기 화폐성 비용이 있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비화폐성 수익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비화폐성 비용이 있는 거죠. 이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돼 있다고 할 때 어떻게 환산해야 되냐면은 화폐성 비화폐성 법에서는 자, 화폐성 비화폐성 법을 생각해 보세요. 자, 화폐성 비화폐성 법에서는 자, 화폐성 항목은 현행 환율을 사용하는 거예요. 현행 환율을. 그 다음에 비화폐성 항목은 역사적 환율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폐성 자산과 부채는 수익과 비용은 현행 환율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비화폐성 수익과 비용은 역사적 환율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이렇게. 그 그림이 있죠? 그림을 잘 보세요. 509페이지에 보면. 자, 그러면 이 본점이라고 하는 계정은 뭘 갖다 써야 되느냐? 본점은 항상 본사에 있는 지점 계정 잔액을 쓰는 거예요. 본사의 지점 계정 잔액을 이렇게 갖다 쓰면은 이게 잘 되는 거죠.
본사의 지점 계정 잔액 이걸 갖다 쓰면은 딱 맞게 돼 있어요. 요거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좀 이따가 어떻게 계산하는지 얘기할 테니까 이걸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주는 경우도 있고 안 주는 경우도 있어요. 작년도인가 재작년이었던 객관식 시험에서는 그 금액을 안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됐다고. 객관식 문제에서도. 그러니까 요거는 안 주면은 계산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뭐 깊이 있게 얘기할 수 있는데 깊이 있게 얘기하면은 못 빠져나오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화폐성 비화폐성법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현행환율을 사용한다고 했는데 이때 현행환율이라고 할 때 대체표 계정의 현행환율은 12월 31일 현재 환율을 말하고 손익계산서 계정의 현행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평균환율을 말하는 거예요. 평균환율 말고도 거래 당시 환율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시험에서는 다 평균환율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평균환율을 하시면 되죠. 자, 이러면 대차가 안 맞아요. 대차가 안 맞는다고요? 그 대차가 안 맞으면 그 대차를 외화환산손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외화환산손익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당기손익의 손익계산서에 포함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509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그 그림을 보시면 거기 제일 마지막에 대차 차익 파란색 글씨로 되어 있고 외환산 손익 처리한다, 단기 손익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게 뭐냐면은 화폐성 비화폐성법이에요. 자, 뒤로 넘어가 보시면 510페이지에 오면은 자, 2번에 보면은 대차 차익의 처리라는 게 있어요. 대차 차익의 처리라는 게 있는데 자, 그림 9-8을 보시면 이제 대차 차익의 처리에서는 자,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제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510페이지 현행환율법이 있죠. 자, 현행환율법에서는 뭘로 환산하는 거냐면 자, 대체표 계정은 무조건 현행환율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계정은 무조건 평균환율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여기도 현행환율이죠. 현행환율. 근데 현행환율이 이쪽에서는 12월 31일 현재 환율을 말하고 이쪽에서는 현행환율이 평균환율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요 금액도 또 뭐가 되는 거예요? 본사의 지점 계정 잔액을 그대로 갖다 쓰면 돼요. 그러면 여기도 대차가 또 안 맞잖아요. 요 대차 안 맞는 금액을 우리가 해외사업 환산손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해외사업 환산손익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요 해외사업 환산손익은 뭘로 처리하냐면은 대체대조표의 자본 항목으로서 기타 포괄손익 노기액이라고 이렇게 표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림의 제일 끝에 되어 있죠. 대차 차익은 해외사업 환산손익, 기타 포괄손익 노기액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제 이 바닥에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 이 바닥 1995년 1995년에 제가 이 바닥에 처음 들어왔거든요. 이 바닥 완전 개판이었어요. 완전히 방법론은 전근대적이고 저기 조선시대 때 방법론을 사용하고 수많은 수험생들이 이걸 가지고 이걸 할 때 이걸 외우고 다녔어요. 이걸 화폐성 비화폐성법으로 환산하는 경우와 자, 현행환율법으로 환산하는 경우에 환산을 할 때 화폐성 비화폐성법은 대체대표를 환산하고 먼저 환산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자, 손익계산서를 나중에 환산한다 그랬고 이쪽은 손익계산서를 먼저 환산하고 나중에 대체표를 나중에 환산한다. 이걸 외우고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수험생이 와서 이걸 외우고 다니고 있길래 제가 물어봤어요. 그걸 왜 외우냐고 그랬더니 아니 이건 중요한 거예요. 화폐성 비화폐성법은 대체대표 먼저 손익계산서 나중 이걸 제대로 못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큰일이 나는데 그랬더니 아니에요. 꼭 이렇게 해야 돼요. 누가 그러는데 있죠. 코란이 뭔지 모르는군요. 코란이 있었어요. 그때 성경책 비슷한 책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그런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그래서 이건 무식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시산표로 환산하면 돼요. 시산표를 환산하면 되는데 꼭 대체표하고 손익계산을 나눠서 환산을 하니까 얘를 뭐부터 환산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 얘기의 핵심이 대체표를 먼저 환산해서 단기순익을 계산해 놓고 그 단기순익을 가지고 손익계산서에 걔를 단기순익하고 자체가 안 맞으면 그걸 외환산손익이라고 쓴다는 얘기고 이쪽은 손익계산서를 먼저 환산해서 단기순익 계산해 놓고 그래서 이거를 대체표에 있는 단기순익이라고 하고 여기 대체 안 맞으면 걔를 해외사 환산손익이라고 이렇게 쓴다는 건데 그렇게 할 게 뭐 있어요. 그냥 시산표로 이렇게 환산하면 대체 안 맞는 금액을 그냥 여기다가 요거냐만 쓰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먼저 환산하냐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뭐를 먼저 환산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필요도 없고
예, 그냥 환산하시면 되죠. 자, 그러니까 이런 건 다 필요 없어요. 예, 아직도 그들은 이거 외우고 다닐 거예요. 순서를. 예, 순서를 외우실 필요 없어요. 그냥 내키는 대로 하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거기 예제 2번을 보죠. 예제 2번을 보면서 도대체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511페이지에 보시면 자, A사는 2008년 1월 1일 날 미국 동부 지역의 판매망을 구축할 목적으로 매사추세츠주의 보스턴에 지점을 설치했다. 우리는 다 보스턴에만 지점을 설치해요. 왜냐하면 레드삭스 경기를 보러 가야 되기 때문이거든요. 제가 레드삭스 팬이잖아요. 양키스는 죽여버려야 돼, 이 자식들. 네? 요즘 알렉스 로드리게스가 홈런을 14개를 쳤다는데 미쳤어요. 치면 뭐해요? 팀은 꼴찌인데. 팀은 저 밑에 있거든요, 이게. 그런 경우를 이제 공갈포라고 하는 거죠. 홈런은 많이 쳐요. 실익은 하나도 없어요. 이승엽이잖아요, 꼭. 아무도 없을 때 7대 0으로 있는데 홈런 치고.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5대 5 이러고 있을 때 거기서 딱 역전 홈런을 치고 이래야지 의미가 있는 거지. 남들 다 경기 끝났는데 10대 0으로 이기고 있어요. 거기서 홈런 쳐요. 그래서 이승엽의 홈런이 별 영향가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메이저리그에서도 가장 훌륭한 타자는 오티스예요. 레드삭스의 데이비 오티스. 결정적인 때만 홈런을 치잖아요. 그런 선수가 필요한 거예요. 알렉스 로드리게스는 결정적인 때 아웃당하죠. 손도 치고 막 이러죠. 참 야구를 그따위로 하는 인간들이 다 있어. 잠깐 머리 다치고. 자,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제 보스턴에다 설치한 거예요. 이게 제가 2차 시험 문제 이 집에 보면은 저기도 나와요. 마스사카도 나와요. 보스턴 구단이 마스사카와 계약을 체결했다. 이 자식이 공을 안 던진다. 저는 그럴 줄 알았어요. 요즘 무슨 일본 최고의 투수라더니만 뭐 맨날 지고 있어요. 뭐 한 5점 주고 승리 투수 되고 이게 무슨 투수예요? 강병규가 나가는 게 더 낫겠다. 자, 그러면 이제 환산을 해보세요. 자, 환산할 때 자, 현금이 있고 여기 이제 재고자산이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이제 매출원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판관비가 이렇게 있고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매입 채무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돼 있냐면은 본점이 있고 이제 매출이라는 게 이렇게 있는 거죠. 매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금액이. 자, 달러 금액은 거기 다 돼 있으니까 달러 금액이 이제 다 돼 있잖아요. 300달러, 500달러 이렇게 돼 있죠. 300달러, 얘가 이제 500달러. 자, 매출원가는 얼마냐면 1,500달러. 1,500달러, 이게 1,000달러예요. 100달러예요. 제가 해외 지점이란 거 할 때 보면은 다 지점이 어디에, 무슨 지역에 다 있거든요. 그게 다 저랑 아주 깊이 있는 관계가 있는 지역들이에요. 이게 잘 아실란가 모르겠지만, 뭐 보스턴 지점, 무슨 캐나다 노바스코시아의 헬리팩스 지점, 예? 그런 데가 다 저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뭐, 무슨 깊은 관계가 있는지 알고 싶죠? 지도책에서 봤어요. 1,700달러. 그 정도면 굉장히 깊은 관계 아니에요? 지도책에서 봤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대차가 딱 맞게끔 썼잖아요. 자, 이제 현행환율법을 먼저 해보시는데, 자, 현행환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 대체표 계정과고, 자, 손익계산서 계정을 이렇게 나눠서, 자, 대체표 계정은 무조건 기말환율을 곱하는 거예요. 511페이지에 오시면, 가로 3번에 각일자의 환율이 있는데, 2008년 12월 31일 현재 환율이 얼마냐면은, 자, 1,200원씩이죠. 여기다가 1,200원, 여기다가 1,200원 이렇게 곱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1,200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계정은 무조건 평균 환율을 곱해요. 그럼 여기다가 1,100원, 여기도 1,100원 이렇게 되죠. 여기도 1,100원 이렇게 곱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본점에다 써야 될 계정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건 본사에 있는 지점 계정 잔액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문제에서 보시면 그걸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요구사항 1번에 보시면 A사가 지점 손익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할 경우 본점 재무제표에 표시되어 있는 지점 계정 잔액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런데 예제 2번을 보시면 가로 1번에 지점 설치를 위해서 2008년 1월 1일 날 현금 600달러를 송금했죠. 자, 본사가 뭐를 했겠어요? A사는 자, 현금 600달러를 송금했을 거예요. 그러면 대변에 현금을 600달러를 보내면서 여기다가 지점 이게 보냈겠죠.
요게 600달러 이렇게 처리했던 거예요. 얘가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이때 보냈을 때 환율을 곱했을 거 아니겠어요? 자, 보냈을 때 환율이 511페이지에 오시면, 자, 보냈을 때 환율이 가로 3번 자리에 보면 1,000원이었으니까 환율이 여기다가 뭘 곱했겠어요? 1,000원을 곱했겠죠. 1,000원을 이렇게 곱했을 거예요. 얘가 1,000원을 이렇게 곱했을 거라고요. 이렇게 곱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회사가, 여기는 이제 지점 손익을 반영하기 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점 손익을 반영한 후라는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 반영 안 했다는 얘기는, 이거는 우리가 이제 그 종속회사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본점이라고 하는 회사는 지점을 별도의 회사인 것처럼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럼 뭐란 거냐면 이 지점 재무제표를 이렇게 원화로 환산해서 요만큼의 뭐가 발생했어요. 요만큼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했죠. 요 당기순이익에다가 자기 지분율을 곱한 것만큼을, 여기서는 지분율이 무조건 100%죠. 그걸 곱한 것만큼을 이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지점을 이렇게 늘리고 여기다가 지점이익이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본점에다가. 이게 뭐예요? 지분법 적용 투자식 대변의 지분법이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얼마 이게 처리가 됐겠죠? 얘가 이렇게. 그래서 지점 계정 잔액은 요 두 개를 합한 금액이라고 원래는. 그러면 이제 본점과 지점을 합해갖고 우리가 외부 공표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는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요 지점이익에 인식한 회계 처리를 취소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저쪽에서 얘기하는 지분법 이익의 취소,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요것과 요거를 취소하게 되면 얘만 남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얼마가 남는 거예요? 60만 원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항상 뭐라고 나오냐면은 거기 그렇게 나오잖아요. 요구사항 1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지점 손익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할 때 지점 계정 잔액을 계산하라 했는데 문제에서 항상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본사에 있는 지점 계정 잔액이 있는데 지점 계정 잔액은 얼마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여기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기의 지점 손익은 아직 반영하기 전 금액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면 지점 손익을 반영한 이후의 금액이라고 만약에 얘기하게 되면 여기는 이 지점 계정과 본사에 있는 지점 계정과 매칭이 되는 금액은 요 금액과 매칭이 되니까 요만큼 하고 본사에 있는 지점 계정 잔액은 여기 있는 지점 손익을 반영한 이후 금액이 돼버리면 요 두 개를 합하게 되면 요 합하는 금액은 요 금액 네 개를 네팅한 금액과 같은 금액이 되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이 금액을 여기다 갖다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점 손익을 반영하기 전 금액이다.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뭐 깊이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시험에서는 요거밖에 안 나오니까. 이렇게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궁금해할까봐. 궁금해하지 않을 것 같았는데 괜히. 자, 그러면 이제 얘가 이제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게 대차가 안 맞아요. 대차가 안 맞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해외사 환산 손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대차가 안 맞을 때, 자, 해외사 환산 손익이라고 하는 건데, 그게 얼마냐면은, 거기 512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제일 밑에 보면 현행환율법이 있죠. 거기 보시면 대차가 안 맞는 금액이 해외사 환산이 13만 원이 되는 거죠. 자, 해외사 환산이, 이게 이제 13만 원 이렇게 된 거예요. 해외사 환산이 이게 13만 원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자, 어떤 생각을 해보시면 되냐면은, 본사에 있는 지점 계정 잔액은 지점 손익을 반영하기 전에 요 금액을 반영하기 전에 얼마였었냐면 얘가 13만 원이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잖아요. 60만 원이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얘가 이렇게.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환산한 재무제표하고 본사에 있는 본점의 재무제표를 이렇게 합산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본점의 재무제표를 이렇게 합산을 하게 되면 자, 재무제표가 대차가 이렇게 되게 되죠. 자, 다른 거는 그냥 단순하게 더하면 되는 거고 다 더했다고 할 때 자, 관련된 것만 생각해보면 이게 본점이라는 계정이 얼마가 되겠어요? 본점이 얘가 60만 원 이렇게 돼 있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해외사 환산이익이라고 하는 금액이 여기 13만 원 이렇게 돼 있었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지점이라고 하는 계정 잔액이 있었는데 지점이라는 계정 잔액이 이게 60만 원이 있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자, 다른 거는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을 단순하게 더한 걸 테고. 자, 이렇게 단순하게 합산한 상태에서 우리는 이 지점과 본점 계정을 서로 상기해서 없애버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얘하고 얘를 상기해버리면 해외사 환산이익이 13만 원이 딱 계산돼 나오죠. 이 해외사 환산이익 13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최종 재무제표에 공시될 금액이 되는 거예요, 지금. 외부 공표 재무제표에. 그러니까 외부 공표 재무제표를 보면은 거기에 보면 해외사 환산 손익이라는 게 있어요. 대차표 공시한 거에 보면은 그런 회사는 다 뭐예요? 해외 지점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러면 만약에 얘가 이렇게 됐더라면 그럼 여기다가 60만 원으로 써야 된다 했잖아요. 본사에 있는 지점 계정 잔액을.
그럼 본사에 있는 지점 계정 잔액을 안 쓰고 내 마음대로 썼다고 해보세요. 자, 내 마음대로 써도 어차피 답은 같아요. 자, 내 마음대로 써보세요. 자, 60만 원 안 쓰고 50만 원 써보세요. 50만 원이 어떤 금액이냐? 그냥 내 마음대로 쓴 거예요. 이게 내 마음대로. 그럼 이거 50만 원이라고 썼어요. 그럼 이 금액이 얼마가 돼요? 이게 23만 원이 되죠, 얘가 이렇게. 그렇죠? 자, 그러면 이쪽이 23만 원이 되겠죠. 단순하게 합산하게 되면. 그 다음에 여기는 본점 계정 잔액은 요건 50만 원이 됐겠죠. 환산할 때 단순하게 더했으니까. 그러면 얘를 상계 제거할 때 이 본점이라는 계정과 대변의 지점이라는 계정을 서로 상계해서 없애버려야 되잖아요. 자, 본점 50만 원과 자, 지점 60만 원을 상계하게 되면 대차가 안 맞잖아요. 그렇죠? 이 대차가 안 맞았을 때 얘가 뭐 때문이에요? 제가 외환산 과정에서 발생한 차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다시 해외사 환산 손익이라고 10만 원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하고 얘가 네팅이 돼서 결국 13만 원이 되죠. 그렇죠? 결국 최종 재무제표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본점 계정 잔액을 어떤 금액을 갖다 써도 결국 다 똑같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이 금액을 본사에 있는 지점 계정 잔액을 갖다 써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시험이 여기까지 나오고 끝나기 때문에 그래요. 시험이 여기까지만 나오고 딱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에서 뭘 물어보냐면은 재무제표에 공시될 해외사 환산 손익이 얼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여기다가 본점에다가 본사에 있는 지점 계정 잔액을 갖다 쓰지 않게 되면은 무슨 일이 발생해요? 여기는 제멋대로 금액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답이 틀리게 된다고. 그래서 외화 재무제표를 원화로 환산한 그 시점에서 최종 재무제표에 공시될 해외사 환산 손익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여기서 이렇게 멈춰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기 위해서 이거를 본사에 있는 지점 계정 잔액을 갖다 쓰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거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얘기를 잠깐 해보면 되는데 이게 이제 그 해외 지분법 피투자에서를 원화로 환산할 때도 해외사 환산 손익이 발생하잖아요. 그거하고는 좀 얘가 차원이 좀 다른 얘기인데 이 얘기는 훨씬 더 어려운 얘기가 되는데 그냥 잠깐 들어보시면 이해는 잘 안 될 텐데 그냥 이게 무슨 얘기인가 잠깐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가끔씩 이제 고급회계 책들을 보면은 아예 안 써 있는 책들도 있고 써 있는 책들도 있고 그런데 이 해외사 환산 손익이라는 것이 이게 이제 원화로 환산했을 때 자, 지분법 피투자회사의 경우에 환산한 해외사 환산 손익이 있고 그 다음에 해외 지점의 경우에 환산한 해외사 환산 손익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분법 피투자회사의 재무제표를 원화로 환산할 때 발생하는 금액이 있겠죠. 그거하고 지점을 환산할 때 발생하는 해외사 환산 손익이 있는데 지점을 환산할 때 발생하는 해외사 환산 손익은 이건 단기분만이에요. 단기에 발생한 부분만 있는 거고 지분법 피투자회사를 원화로 환산할 때 발생하는 해외사 환산 손익은 이건 누적 금액이에요. 이렇게 금액이 서로 틀린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은 2008년에 회사가 제일 먼저 뭘 했다고 했어요. 이렇게 했겠죠. 차변과 대변에 뭘 했냐면은 자, 본점이라고 하는 계정이 지점이라고 하는 계정을 설치하면서 100달러 이렇게 보냈죠. 600달러 이렇게 보냈어요. 대변에 현금 이게 600달러를 보내서 요거를 이제 원화로 환산할 때 60만 원이라고 썼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자, 본사만 별도로 회계 처리한다면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여기다 지점이라고 쓰고 여기다 지분법 이익이라고 써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기 있는 요 매출과 매출원과 판관비를 네팅해서 그걸 지점이익이라고 여기다 갖다 쓴다고요. 그럼 여기 갖다 쓰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걔만 갖다 쓰는 것이 아니라 본사에서는 이 해외사 환산이익이라고 하는 요 금액도 같이 갖다 써요. 여기다가 차변해 보면 해외 지점이라고 하는 금액이 얼마 쓰고 여기다가 해외사 환산이익이라는 거를 본사에다 이렇게 갖다 쓴다고 13만 원을. 그러면 다음 연도가 되게 되면 지점은 본사에 있는 본점은 여기 있는 요 세 개 요 금액을 다 합친 금액이 돼 버려요. 환산을 하게 되면. 예? 그래서 요 전기분에 대한 금액이 이미 지점 금액에 포함되어 있다고요. 커보세요. 이해 못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 책들마다 써 있는 책들도 있어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책들도 있고. 그래서 이쪽은 단기분이고 이쪽은 누적분이에요. 뭐 그 얘기는 모르셔도 상관은 없는데 아무튼 간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1년이 지나고 나면은 이게 이제 다음 연도라고 해보세요. 다음 연도가 됐다고 한다면 요 다음 연도에는 재무제표가 또 바뀌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자, 바뀌어 있을 때 본사에 있는 지점 계정 잔액을 또 갖다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음 연도가 이렇게 돼 있다고 할 때 다음 연도의 지점 재무제표에는 여기 있는 뭐가 되겠어요? 본점, 매출원가, 판관비 이걸 다 네팅한 금액 얼마냐면 700원이 계산돼 있죠. 700달러가.
여기 본점이라는 게 여기 $700로 계산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음 연도가 되면. 그럼 이 700원이라고 700달러라고 하는 것은 본사의 지점 계정 잔액으로 얼마가 되어 있나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본사에 있는 지점 계정 잔액이 얼마로 되어 있었겠어요. 처음에 투자할 때 있었던 $600에 대해서 처음에 환율을 곱했던 1,000원 곱했던 이 금액, 처음 투자할 때 금액. 전년도에 지점 손익이 이만큼 있었으니까 이 지점 손익을 반영했을 때 지점 이익이 늘어났던 금액. 지점 이익이 얼마예요? 이거 $100에서 평균 환율을 곱한 금액만큼 이렇게 늘어났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저기 있는 해외사 환산 이익만큼 늘어났던 금액 13만 원. 이렇게 합한 금액이 본사에 있는 지점 계정 잔액인 거예요. 이 금액을 여기다가 갖다 써서 그걸 환산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요만큼이 기초금액이다. 그러니까 기초금액. 예? 네, 어려우시면 모르셔도 돼요. 이런 얘기는. 혹시 궁금해할까봐 잠깐 얘기했을 뿐이에요. 가끔씩 이제 학구열에 불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기했을 뿐이니까. 더 알고 싶으시면 합격하고 난 다음에 실무에 가서 하세요. 네? 저한테 물어오라를 줄 알았죠. 물으면 아프거든요. 진짜 업종을 바꿔야 되는데 개그로. 자, 이제 화폐성 비화폐성법을 이제 생각해 보세요. 자, 이제 화폐성 비화폐성법은 얘가 다 똑같은데 화폐성과 비화폐성 항목으로 나눠서 자, 얘는 화폐성 항목이고 자, 얘도 화폐성 항목이에요. 자, 그다음에 얘도 화폐성이죠. 얘도 화폐성이에요. 자, 화폐성 항목은 항상 현행 환율을 곱하는 거니까 자, 기말 환율이 얼마냐면 자, 1,200원이니까 1,200원을 곱하죠. 이렇게 1,200원, 1,200원 이렇게 곱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평균 환율을 곱하는 게 손익계산서 계정은 평균 환율을 곱하면 되는데 손익계산서 계정은 여기다 1,100원에다가 여기다 1,100원을 이렇게 곱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재고산이라고 하는 이 금액이 있는데 여기서 꼭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요 매출원가 부분인데 자, 다른 건 몰라도 요 매출원가는 이렇게 환산하셔야 돼요. 매출원가는 항상 기초재고와 단기매입과 기말재고를 항상 이렇게 나눠서 계산하셔야 돼요. 반드시 쪼개갖고. 그러면 기초재고, 단기매입, 기말재고가 있는데 거기 보시면 511페이지에 보시면 가로 2번에 보시면 자료에 매입은 2008년 1월 10일에 $1,000, 2007년 7월 1일 날 $1,000를 매입했죠. 자, 매입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1월 10일 날 자, $1,000를 샀고 그 다음에 7월 1일 날 또 $1,000를 샀죠. 자, 그 다음에 기말재고 자산이 $500가 남아있는 거예요. $500가 이렇게 남아있는 거죠. 자, 그러면 환산할 때, 자, 개별적으로 이제 환산을 하셔야 돼요. 자, 샀을 때 환율이 언제냐면은 511페이지에 보시면, 자, 2008년 1월 1일에는 1월 1일의 환율, 1월 10일의 환율이 거기 1,050원, 7월 1일이 1,150원이잖아요. 요거는 얼마를 곱하냐면, 이게 1,050원 이렇게 곱하는 거예요. 자, 요거는 얼마를 곱하냐면, 이게 1,150원을 곱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선입선출법을 사용한다고 했으니까 기말재고자산은 7월 1일 걸만 남아있잖아요. 7월 1일 거 1,150원 이렇게 곱하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나눠서. 이렇게. 자, 그러면 이게 뭐가 되냐면 매출원가가 되죠. 항상 매출원가는 기초재고, 단기매입, 기말재고로 반드시 구분해서 계산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걸 계산하게 되면 원화금액이 계산될 거예요. 자, 그 원화금액이 매출원가로 얼마가 되는 거냐면은 512페이지에 보시면 그게 매출원가로 계산한 거에 따르면은 162만 5천 원이 돼요. 162만 5천 원. 요게 162만 5천 원 이렇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기말재고산이 $500가 있는데 기말재고산 500달러는 500달러 곱하기 1,150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쓰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예, 기계장치 같은 감가상각자산들은 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샀을 때 환율 딱 곱하면 그냥 끝나거든요. 근데 재고자산만큼은 반드시 이렇게 나눠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전부 다. 그러면 이제 요 금액은 본사에 있는 지점 계정 잔액 60만 원을 딱 쓰게 되면 이제 대차가 안 맞게 되잖아요. 대차 안 맞으면 그 대차 안 맞은 잔액을 여기서는 외화환산손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외화환산이익이 돼 있는데 자, 외환산이익이 8만 원 이렇게 되죠. 자, 여기서는 이제 단기순이익이 얼마큼이냐면 요만큼이 단기순이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환산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현행환율법은 뭐 환산도 어렵지 않죠. 그냥 현행환율 쭉 곱하면 되니까. 근데 화폐성, 비화폐성법은 어느 것이 화폐성이냐, 어느 것이 비화폐성이냐를 구분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걸 구분하지 못하면 어차피 틀리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앞에 있는 화폐성과 비화폐성을 구분한 걸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무슨 뭐 유가증권 이런 걸 내는 그 파렴치한은 없어요.
이게 절대로 그런 거 안 내요. 기껏해야 선급 비용, 미지급 비용 이 정도 된다고요. 선급 비용은 비화폐성, 미지급 비용은 화폐성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렇게 된 거죠. 뒤에도 뭐 연수 문제를 하나 넣어봤는데, 하나를 넣었나? 이게. 넣어놨는데, 그것도 한번 해보시면 돼요. 이게. 별거 없어요. 자, 이제 513페이지에 오면은 해외 종속회사 재무제표의 원화환산이 있는데, 자, 요거는, 해외 종속회사의 원화환산이 해외 지분법 피투자회사의 원화환산하고 똑같은 것이니까, 뭐, 각계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연결재무제표 기준서에서는 해외 종속법인을 원화환산할 때는 현행환율법만 사용하도록 했어요. 자, 그게 왜 그랬냐면은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해외 지점인 경우에는 해외 지점이라는 게 있어요. 지점이라는 게 있어요. 자, 지점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냐면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해외 지점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냐면은 원칙적으로는 화폐성, 비화폐성법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외적으로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는 화폐성, 비화폐성법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화폐성, 비화폐성법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뭘 알아야 되냐면은 모든 자산과 부채를 언제 샀는지를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은 환산이 불가능하죠. 재고산을 샀을 때도 재고산을 매일매일 살 거 아니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걸 다 알아서 매일매일 환율로 다 환산해야 되는 거죠. 이게. 그렇죠? 자, 그렇게 하는 것이 지점이라면 가능하죠. 지점이라고 하면은 우리 회사의 그냥 숙국 같은 거잖아요. 갖고 와. 그러면 네. 이러고 갖고 오잖아요. 자, 지분법 피투자 회사예요. 또는 해외 종속회사예요. 아무리 종속회사를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다른 회사잖아요. 갖고 와. 그러면 에이, 저 자식들 또 갖고 그래. 싫어. 이런 거죠. 예? 그렇죠?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뭐냐면은 이런 거거든요.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아주 미쳤는데 회계사들도 미치고 기준 만든 것들도 미치고 다 미친 거예요. 저도 미치고 다 미친. 그런데 실무 강의라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번에 이제 해외 종속회사를 보면은 종속회사와 지배회사는 회계 처리 방법을 일치시켜야 된다 이랬잖아요. 근데 실무 강의를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저한테 물어보는데 미치겠다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세요? 이랬더니 우리나라에 국내 회사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네가 중국 현지 회사가 있대요. 중국에 현지 법인이 있대요. 이게 종속회사예요. 요 회계 처리하고 요 회계 처리를 일치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럼 미친놈들이 어디 있어요. 이거하고 이걸 일치시켜야 되는데 회계사들이 와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보면은 이제 기계장치 내용연수 5년이죠. 예를 들자면 중국도 다 그렇게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5년으로. 그래서 미치겠대요. 자기네는 아직 중국에다가 얘기도 못 꺼냈대요. 고치라면 중국에서 뭐라 그랬어요. 시끄러워. 딱 끊겠죠. 그죠? 지네들이 뭐가 부족하다고 이런 조그만 나라에 그럼 니들이 고쳐 그러면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걱정돼 죽겠대요. 회계사들은 와서 이거 다 수정해갖고 회계 처리 방법을 다 고쳐갖고 그리고 가져오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얘가 틀린 게 아니고 얘는 뭐 6년, 7년 이렇게 됐겠죠.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담당하는 회사 사람한테 근데요, 솔직히 얘가 틀린 게 아니고 얘가 틀린 거잖아요. 얘 다 세법대로 했잖아요. 그렇죠? 원래 얘가 틀린 거거든요. 우리는 회계에 따르면 경제적 연수를 합리적으로 추정해서 그 경제적 연수를 걸쳐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감가상각을. 세법에서 정한 기준 내용 수도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아니 요즘 회계사들이 이 바보 같은 놈들이 이게 틀렸다고 할 용기는 없으면서 우리 불쌍한 중국에만 계속 너희 고쳐 이렇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얘기를 또 한마디도 해줬어요. 무슨 얘기를 해줬냐면은 똑같은 자동차래도 우리나라에서는 10년 타기 운동을 하죠. 그렇죠? 10년만 타면 잘 탄다고 10년 타기 운동을 하잖아요. 태국이 있어요. 태국은 그런 운동 안 해도 30년간 타요. 왜 그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사계절의 변동이 있기 때문에 엔진이 얼었다, 녹았다, 뜨거워졌다, 막 이렇기 때문에 엔진이 쉽게 망가진다고요. 태국은 1년 내내 온도가 비슷하기 때문에 엔진이 안 망가진다고요. 그래서 여기 90년대 초반에 태국에 거기 갔더니만 유일하게 한번 갔다 왔어요.
국왕쾌화를 한번 아련하기 위해서 제가 왕정복구를 꿈꾸는 사람이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왕을 누구로 모셔야 되나 이래갖고 태국 국왕한테 가갖고 예? 혹시 우리 겸임을 하시겠느냐고 이렇게 갔다 왔는데 여기 가보면은 자동차들이 전부 다 2차 세계대전 때 타고 다니던 자동차가 90년도에 자동차가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내용연수가 5년이라고 해서 중국도 5년이라는 게 진짜 그게 웃기는 거죠. 아니, 추정 방법이 같아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내용연수 결과가 같아야 돼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나중에 실무에 가셔갖고 회사한테 이런 어려운 부탁을 하지 마세요. 예? 차라리 용기를 내려면 이런 용기를 내세요. 이거 세법대로 하셨네요? 다 틀렸네요. 이런 용기를 내세요. 차라리. 그게 더 용기로운 일이지. 뭐 그건 그렇다 치고. 자, 그래서 외국에 있는 회사를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화폐선 비화폐선 하려면 모든 일을 다 일거수일투로 다 알아야 된다고 이게. 근데 종속회사나 지분법 피투자회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런 걸 일일이 다 남의 회사 걸 다 갖다가 하기가 힘들다고요. 그래서 이제 전부 다 현행환율법만 하도록 한 거예요. 이걸 전부 다. 그러면 현행환율법으로 환산한다고 할 때 현행환율법으로 환산해 해외 종속회사를 자 이걸 지분법 피투자회사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자 종속회사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면 거기 이제 그 514페이지 그림 9-9가 있는데 자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이제 종속회사와 지분법 피투자회사의 차이는 뭐밖에 없어요? 그건 지분율의 차이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자 지분율의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자 이렇게 된 거죠. 자 여기는 자산과 부채라는 게 있어요. 자산과 부채라는 건 당연히 뭐가 되는 거예요. 12월 31일 현재 환율로 환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자본이 남아있는 거예요. 자본이. 자 자본이 남아있을 때 자본에는 자본금, 자본이익금, 이익금 이렇게 세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자본금이라는 게 있겠죠. 자 여기 자본이익금이라는 게 있겠죠. 여기 이익금이라는 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를 다른 측면으로 또 하나 생각해 보면 뭐냐면 취득 시의 자본과 취득일 이후에 증가한 자본으로 나눠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취득일 이후에 자본금이 증가하게 되면 지분율이 바뀌니까 그 얘기는 하지 말고 자본이익이 증가하고 이익이 증가했다고 했어요. 거기 있는 그 그림은 그걸 그려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뭐가 되냐면은 자 취득 시의 자본이 있었을 거예요. 취득 시에 이게 자본금이든 자본이익이든 취득 시의 자본. 그 다음에 취득일 이후에 자 자본이익이 늘어난 금액이 있었을 거예요. 자 취득일 이후에 단기순이익이 늘어난 게 있겠죠. 자 첫 해라면 이제 단기순이익만 늘어났을 거예요. 두 번째라면 이제 전기 단기순이익, 올해 단기순이익이 됐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올해 단기순이익만 이렇게 늘어났다고 해보죠. 이렇게. 자 그러면 자 우리는 회계처리를 할 때 차변에 투자주식 다 대변에 현금 이렇게 회계처리하는 거죠. 지분법적인 투자주식이라고. 이때 이 투자주식의 장부가액은 항상 뭐가 돼야 돼요. 피투자회사 순자한 장부액 곱하기 지분율과 일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얘하고 항상 일치해야 된다는 게요. 얘하고 얘가 일치를 해야 돼요. 금액이. 그러면 투자주식도 생각을 해보면 자 투자주식도 취득 시에 자본에 대칭되는 금액이 있겠죠. 틀림없이. 그 다음에 자본이익에 대칭되는 금액도 있을 테고 단기순이익에 대칭되는 금액도 있을 거예요. 자 그때 얘는 내가 사자마자 취득 시의 환율을 이미 곱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취득 시 환율을 곱했기 때문에 이 환율과 똑같은 환율을 여기다 적용을 해야만 환율 차이가 발생하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 환율 차이를 발생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환산을 해서 이 환율 차이를 가지고 여기다가 이게 똑같은 환율을 여기다 곱하게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취득 시의 자본은 항상 뭐 되냐면 내가 취득일 현재 환율을 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매칭이 되는 거예요. 거기 그림에 보면은 대칭 관계라고 얘기했잖아요. 취득가액은 지배권 획득일의 환율을 곱했으니까 저쪽도 뭐가 돼요? 지배권 획득일 현재 환율을 곱해야만 정확하게 대칭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본잉여금이 있는데 이 자본잉여금은 이 두 개는 취득을 이후에 증가한 거잖아요. 증가했는지 안 했는지는 종속회사의 재무제표를 봐야 하는 거죠. 종속회사가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재무제표를 보니까 이게 이만큼 증가하고 이만큼 증가했죠. 그럼 얘를 먼저 원화로 환산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얘를 환산하게 되면 환산한 금액을 가지고 이쪽에서 지분법 자본변동이라고 처리하는 거고 그걸 이쪽에서 뭐라고 처리하냐면은 지분법 이익이라고 처리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쪽에서 먼저 환산한 금액을 가지고 이쪽에다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쪽에다 환산할 때 뭘로 환산했어요?
자본잉여금은 자본잉여금이 증가했을 때 환율을 곱한다 얘기예요.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에 있는 당기순이익도 당기순이익이 발생했을 때 환율을 곱하는 거예요. 근데 현행환율법이니까 얘는 평균 환율을 곱하는 것이고 얘는 발생 시점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 발생 시점의 환율을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증가한 자본잉여금, 당기순이익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증가한 자본잉여금은 증가 시점의 환율을 오른쪽 끝에 보시면 당기순이익은 당기의 현행 환율을 곱한 거야. 평균 환율을. 그렇죠? 자, 그렇게 환산을 하고 나면 요만큼의 금액을 환산하고 나면 요걸 환산한 금액하고 금액이 일치하지 않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환산한 금액이 이쪽이 더 크다 그러면 이쪽에 뭐가 생겼겠어요? 해외사 환산이익이 생겼을 거 아니겠어요? 그 해외사 환산이익이 또 이만큼 잔액으로 남겠죠? 요 잔액을 이쪽에다 뭐라고 쓴 거예요? 자, 지분법 자본변동이라고 쓰는 거죠, 얘도. 그렇죠? 이게 해외사 환산이익은 피투자회사에 또는 종속회사에 뭐에 해당하는 거냐면 기타 부가손익 누계액에 해당하잖아요. 거기다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요걸로 하는 거예요. 예? 환산할 줄 아셔야 돼요. 2005년도 회계사 시험에 지분법 회사를 냈으니까 지분법 회사도 얘랑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배당금을 줬다 그러면 어떡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자, 배당금을 줬어요. 배당금을 줬다면 이 회사가 배당금만큼 이만큼 줄어들었겠죠. 이게 줄어든 금액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이제 접혀서 줄어야 돼요. 이게. 자, 그러게 배당금이에요, 배당금. 그럼 이 배당금에 대해서는 환율을 도대체 뭘 곱해야 되나, 그렇죠? 자, 그런데 배당금을 우리가 받았을 때 회계처리를 이렇게 썼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차변의 현금, 대변에 지분법 적용 투자 이렇게 했었죠. 이때 돈을 받을 때 그때 환율을 곱했을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이때 환율을 여기다가 쓰지 않으면, 여기다 곱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되는 거예요? 대차가 또 안 맞잖아요. 금액 차이가 또 발생하죠. 항상 대칭관계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투자수익이라고 배당금 받았을 때 투자수익을 줄였던 그 환율을 여기다가 똑같이 적용해야지만 대칭관계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이제 책에 보면은 이 배당금에 대해서는 이제 평균 환율을 곱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책들이 있는데 여기다 평균 환율을 곱하게 되면 내가 투자수익을 배당금 받았을 때는 받았을 때 환율을 곱했기 때문에 이게 환율 차이가 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환율 차이가 안 나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만약에 환율 차이가 되게 되면은 이걸 평균 환율로 해야 되겠다 그 주장은 뭐하고 같은 거냐면은 내가 이걸 회계 처리할 때 여기다 평균 환율을 곱해야 된다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라고 얘가 이렇게. 그렇죠? 배당금을 받았을 때 평균 환율을 곱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받았을 때 환율로 해야 되는 거죠. 항상 이 그림을 생각해 보시고 이게 매칭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 서로. 그러면 이쪽을 환산하기가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지분법 피투자에서는 이미 출제했기 때문에 이 방식을 아셔야지만 지분법 피투자에서를 원활로 완성할 수 있고 그래야 2005년도 시험 문제를 푸실 수가 있어요. 이게. 자, 그러면 이제 515페이지에 오시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외 종속회사를 이제 환산을 하는데 515페이지에 보면 그림 9-10이 있는데 해외 종속회사 재무제표를 원화로 환산할 때는 자, 지분법 피투자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똑같이 환산할 때는 자산과 부채는 대체필의 환율을 자본은 그림 9-9를 첨부라고 했으니까 그건 514페이지에 있는 그렇게 환산한다는 거예요. 자본만을. 그러면 수익과 비용은 평균 환율을 곱하고 그러면 대차가 안 맞잖아요. 대차 안 맞는 차익을 우리는 해외사 환산 손익이라고 한다. 그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환산을 하고 나면 이제 해외 종속회사를 연결을 해야 되는데 뭐 이거 꼭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소문도 있었거든요. 2005년도 시험 문제를 낼 때, 2005년도에 시험을 출제를 할 때 어떤 사람이 들어가서 출제를 하면서 해외 종속법인을 출제하려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해외 지분법 피투자회사를 먼저 냈다는 거예요. 근데 해외 지분법 피투자회사와 해외 종속법인을 동시에 내게 되면은 슬픈 일이 생기잖아요. 똑같은 유형의 문제를 두 개를 내게 되니까 그래서 생각을 접었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죠.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이제 해외 종속법인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았는데, 이번 책부터는 이제 그걸 써놓은 거예요. 2차 문제집에도 한 문제 넣어놓고 넣었는데, 2차 강의를 할 때 강의하다 보니까 다들 관심이 없어 하더군요. 이렇게. 그거 보세요. 이렇게. 아무리 하라 해도 관심이 없으면 안 하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해외 종속법인을 원화로 환산하는 것까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좀 이따가 이제 그 뒤에 있는 예제를 가지고 해보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거기 516페이지에 보면 해외 종속법인의 연결이 다른 게 뭐가 있냐면 다른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 516페이지에 오면, 자, 준비 단계에 오면 제일 처음에 지분법 이걸 일단 취소해야 되죠. 그건 뭐 다른 게 없어요. 자, 517페이지에 오면 배당금 수령액의 취소가 되어 있거든요. 자, 배당금 수령액을 취소를 할 때 어떻게 취소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자, 해야 될 때 거기 보시면 그림 9-12를 보시면 종속회사의 자본과 종속회사 주식의 장부가액에서 배당금 수령액을 했을 때 환율과 똑같은 환율을 곱하지 않는다면 그게 금액이 안 맞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종속회사가 있는데 이 종속회사에서 요 이익잉여금 100원을 100달러를 배당금으로 지급하면서 이걸 금액을 줄여버렸다고요. 그렇죠? 그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그걸 줄였다고요. 그러면 요 금액을 다시 살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다시 살릴 때 그게 배당금 수령액의 취소라는 거잖아요. 이익잉여금을 기초로 돌려놓기 위해서. 그러면 여기 이익잉여금을 기초로 돌려놓기 위해서 이렇게 쓸 때 여기다 차변에 지분법 적용 투자 시 여기다 소수 지분 이렇게 써야 되겠죠. 이렇게 쓸 때 요 지급하는 날 현재 환율이 4월 1일 날 배당금을 지급했다면 그때 우리는 배당금을 받았을 거 아니겠어요. 받았을 때 나는 뭘 했을 거냐면 차변에 현금, 대변에 지분법 적용 투자 시 이럴 때 여기다 뭘 곱했겠어요. 100달러 중에서 80달러를 받으면서 4월 1일 현재 환율을 곱했겠죠. 이 4월 1일 현재 환율을 곱했을 때 이 투자 주식 자체가 뭐 달러로는 이게 80달러, 달러로는 20달러, 달러로는 이게 100달러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서 이 환율 자체가 뭐가 되는 거냐면은 4월 1일 현재 환율이 됐을 거 아니겠어요. 그때 이것이 만약에 4월 1일 현재 환율이 아니라면 이 대차가 안 맞는 게 원화로. 그렇죠? 그래서 종속회사가 배당금을 지급했다고 했을 때 그 배당금은 어떤 환율을 고려해야 되냐면은 반드시 내가 배당금을 받았을 때 환율이 돼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야지만 이게 매칭이 정확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것도 그날 현재 환율이 되겠죠. 이렇게 돼야지만 맞는 거죠. 해외 종속법인의 환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환율을 매칭시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생각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 그림 9-11에서는 그런 얘기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 종속회사의 투자 주식의 장부가액에서 배당금을 수령했을 때 그 금액만큼 투자 주식을 줄이는데 그때 배당금을 받았을 때 환율로 줄이니까 종속회사의 자본을 다시 배당금을 살려놓을 때도 그 환율을 곱해야 되겠다.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518페이지에 보시면 자, 가로 3번에 보면 지분법 자본변동의 자본잉여금 대체가 있는데 그거는 지분법 자본변동을 해외사업 환산손익으로 대체하면 돼요. 왜냐하면 해외사업 환산손익을 해외사업 환산손익이 증가했기 때문에 걔를 지분법 자본변동으로 처리했던 거니까 그걸 대체하기만 하면 돼요. 자, 518페이지에 오시면 가로 3번에 보면 내부거래와 미실현 손익의 제거라는 게 있는데 여기부터는 뭐 굉장히 좀 어려워요. 어려워서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어요. 이게 정해진 방법론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서 실제로 시험장에 가서는 마음대로 쓰셔도 답이 돼요. 이게 실제로 여기서는 뭐 기준에서 정해놓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죠. 자, 수익과 비용의 상계 제거를 여기서는 뭐 복잡한 걸 내지는 않을 테니까 예를 들어서 재고산 얘기를 생각해 보면 매출과 매출원가의 상계 제거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 보시면 얘가 518페이지 간단한 예를 들어놨는데 그런 예들은 이제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 자, 이제 A라는 회사가 있는데 자, B라는 회사한테 물건을 이렇게 팔았죠. 팔았는데 그것이 외부에서 다 실현됐다 이렇게 생각을 보세요. 실현분이라면 미실현됐다 이렇게 생각을 보세요. 미실현됐다면 요게 10,000원이라고 하는 매출을 계산했고 자, 800,000원이라고 하는 매출원가를 계산한 거죠. 거기 우리나라에서 원화로. 그렇죠? 그러면 종속회사는 이걸 사왔잖아요. 사왔을 때 이걸 우리가 10달러에 매출을 했다면 이 회사는 10달러에 사왔겠죠. 그래서 B사는 10달러로 계산되어 있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10달러로 계산되어 있겠죠. 그들은 외국 회사니까 10달러로 되어 있다고요. 근데 이거는 종속회사의 자본이니까 종속회사의 자산이니까 종속회사의 자산이고 재고자산인데 종속회사의 대체표는 뭘로 환산해요? 기말 환율로 환산한다 했기 때문에 얘가 기말 환율 1,100원으로 됐을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얘를 연결 제거 분기를 할 때 어떻게 제거 분기를 하냐면은 우리는 원래 이렇게 하면 금액이 딱 맞았었잖아요. 매출 10,000원. 그 다음에 자, 매출원가 8,000원. 그 다음에 기말 재고자산 2,000원. 이렇게 하면 금액이 딱 맞았었죠. 원래는. 그렇죠? 원래는 이렇게 딱 맞았었던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그 금액이 안 맞는 거예요. 금액이 안 맞아서 우리는 뭐가 되는 거냐면은 거기 보시면 이제 10달러가 있는데 그 10달러 1,100원짜리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뭘로 환산을 해야 되냐면 원화 환산액을 이제 없애야 되는 거예요. 내부 미실현이익이 얼마냐면은 내부 미실현이익이 얼마겠어요? 지금
8달러짜리를 10달러에 판 거잖아요. 그러면 8달러짜리를, 자, 이게 10달러에 판 거죠, 10달러에. 그럼 내부 미실현익이 얼마예요? 2달러죠, 2달러? 그죠? 그러면 2달러니까, 여기에서 내부 미실현익이 이게 2달러잖아요, 2달러. 2달러에다가 환율을 곱하는 거예요. 자, 1100원을 이렇게 곱해야 되죠, 이렇게. 그렇잖아요. 2달러. 여기 10달러 중에서 2달러가 미실현익이다, 그런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1100원을 곱하게 되면 2200원이 되잖아요. 그래서 재고자산이 얼마 됐어요? 여기 2200원이 되겠죠. 그래서 대차가 안 맞게 되는 거예요. 그 금액은 여기선 대차가 안 맞으면 무조건 해외사업 환산 손익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기다가 해외사업 환산 손익이라고 쓰면은 이 금액이 딱 맞아요. 예? 그렇죠? 뭐 제 생각은 이렇지는 않았어요. 제 생각은 이거하고 좀 다른데. 예. 근데 이제 송인만 김문철 교수 책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그냥 꼭 참았어요. 자꾸 다른 얘기를 쓰게 되면은 다른 얘기를 쓰면 수험생들만 계속 혼란스럽잖아요. 기준에 있지도 않은 얘기를 가지고. 기준에 있지도 않은 얘기를 가지고 나는 이게 맞고 저 사람 저게 맞다, 저 사람 저게 맞다 이러면은 그냥 여기만 그냥 학생들끼리만 모여서 그냥 떠들잖아요. 결론도 안 난 채. 그리고 서로 이 의상해갖고 그냥 에이, 그래, 네 맘대로 해. 그러고 각자 가서 자기 맘대로 하잖아요. 예? 이런 방법도 있고 또 이런 방법도 있어요. 그냥 무조건 지배회사 금액을 기초로만 한다. 이런 방법도 있어요. 그런 방법은 여기다가 만 원, 8,000원, 그리고 여기다 재고자산 2,000원 쓰고 딱 끝내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거 왜 그래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다들 그냥 이러는 거죠. 요즘 그 계획 콘서트에 나오는 그 각기동가 뭐 그 같은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뭐가 옳고 그름이라는 게 없어요,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있는 회계원칙이라는 게 아예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마다 그냥 각기 자기 알아서 편한 대로 해요. 그렇기 때문에 출제하기에도 좀 적합하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몰라서 잠깐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물어볼 수는 있을 테니까. 그래서 요 방식은 이제 그 송인만 교수 책 방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자, 제 생각을 알고 싶나요? 제 생각은 뭐냐면은 이런 거잖아요. 그냥 다른 게 아니라 이 재고자산을 외부에서 사올 때 8,000원에 사왔잖아요. 그렇죠? 이게 최종 재무제표에 8,000원이 돼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게 취득원가니까. 근데 여기 재고자산은 지금 얼마로 돼 있어요? 재고자산은 지금 이게 11,000원으로 돼 있죠. 11,000원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2,200원을 빼게 되면 11,000원에다가 여기 2,200원을 빼보세요. 그러면 7,800원에다가 7,000 얼마 이걸 빼게 되면 7,800원에다 8,800원 이렇게 돼버리죠. 이렇게. 그 800원이 더 많아졌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게 되면 800원이 더 많아져요. 재고자산이. 실제로 내가 사왔을 때 계산한 이 금액보다. 근데 사실은 연결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요 금액이 재고자산으로 계산되어 있는 게 옳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렇게 확 써버릴까 하다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래서 딱 멈추고 그냥 그 송인만 교수 책에 있는 견해에 따라 그냥 이렇게 썼어요. 그 책에도 그렇게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편한 방법 하나를 한다. 이러고 써 있어요. 예?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있는 회계 원칙이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냥 이런 방식으로 하세요. 이게 제일 편하니까.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지배사에 판매한 경우도 있어요. 그 519페이지에 오시면 이제 거꾸로 지배사에 판매한 경우가 있는데 거꾸로 지배사에 판매한 경우에는 이렇게 되겠죠. 자, A와 B가 있는데 자, 지배사에 판매한 경우에는 여기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다가 자, 10달러 치고 매출원가가 8달러가 돼 있겠죠. 이걸 국내에서 샀을 때 재고자산으로 얼마가 계산돼 있겠어요? 국내에서는 옛날에 사올 때 1,000원일 때 사왔잖아요. 그 얘가 얼마로 됐어요? 원화로 그냥 10,000원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사왔을 때가 1,000원이니까. 자, 그럼 이거를 환율을 곱할 때 여기는 평균 환율을 곱해서 환산했잖아요. 손익계산서 규정을. 그래서 평균 환율이 거기 1,050원이라고 돼 있으니까 1,050원, 1,050원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상계 제거할 때 거기는 1,050원이라는 금액과 상계 제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게 1,500원. 여기가 얼마 된 거예요? 이게 8,4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요 두 금액은 다 사라져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연결 제거 분결할 때 여기 매출이라고 하는 금액이 1,500원. 여기 매출원가라고 하는 금액이 여기 8,400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다 재고자산으로 돼 있는 금액이 얼마겠어요? 이 중에서 20%가 이익이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20%에 해당하는 이익 2,000원만 없앤 거예요. 20% 2,000원. 그럼 대차가 안 맞죠? 이게 해외사 환산 손익에 쓴 거예요. 대차가 안 맞는 건. 대차가 안 맞으면 다 여기서는 해외사 환산 손익이에요. 그래서 뭘 했어요?
재고산 매출과 매출원가는 무조건 다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재고산 금액에 대해서는 매출 총익률이라는 걸 계산해서 여기 110달러에다가 매출 총익률 20%에 해당하는 것만 없앤다. 이런 뜻으로 계산한 거예요. 여기서도 여기 있는 금액 중에서 매출 총률이 20%니까 2,000원만 이렇게 없앤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 보시면 520페이지 보면 채권 채무의 상계가 있는데, 자, 채권 채무의 상계에서는 그 매출 채권과 매입 채무 쪽이 있어요. 그러면 매출 채권과 매입 채무 쪽을 보시면, 자, 재고 자산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 A라는 회사가 있고 B라는 회사가 있는데, 자, A라는 회사가 자, 매출 채권을 갖고 있어요. 얼마짜리 갖고 있냐면 거기 보시면 자, 10달러를 갖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0달러를. 근데 매입 채무도 얼마가 있었냐면 10달러가 있었죠. 근데 이 회사가 지금 외국에 있는 회사예요. 그럼 여기다가 기말 환율로 환산했겠죠. 기말 환율로 환산했을 때 기말 환율이 1,100원이니까 자, 1,100원으로 환산하게 되면 매입 채무가 11,000원이 됐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매출 채권을 처음 살 때는 얼마에 샀냐면은 처음에 발생할 때는 1,000원에 발생했던 금액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매출 채권은 화폐성 항목이기 때문에 기말연재 환율로 나중에 환산하게 되잖아요. 기말연재 환율로 환산하게 되면 얘가 1,100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나중에 얼마가 돼요? 여기도 11,000원이 되죠. 그리고 여기 있는 요 금액과 요 금액의 차이를 뭘로 처리하면 환산이익이라고 처리하게 되잖아요. 예? 환산이익이라고. 자, 환산이익이 여기 1,000원이 발생하잖아요. 처음 발생했을 때는 얘가 10,000원이었는데 나중에 기말에 환산해서 11,000원이 됐기 때문에 1,000원의 환산이익이 생긴 거예요. 자, 뭐부터 하셔야 되냐면은 이거부터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 환산이익이라고 하는 금액은 뭐 때문에 생긴 거냐면은 매출 채권 때문에 생긴 거예요. 저번에 얘기했던 그 대손상가비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매출 채권이 사라지면 환산이익도 없었을 거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환산이익이 없었을 거니까 환산이익을 취소해야 되죠. 그래서 회사가 환산이익으로 회계 처리했던 거를 환산이익 1,000원을 이렇게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매출 채권을 이렇게 없애버려요. 원래 거꾸로 분계를 했었잖아요. 원래 기말에 환산 안 한 상태로 바꾼다고. 그러고 나게 되면 매출 채권이 얼마로 바뀌죠? 이제 10,000원으로 바뀌죠. 그러면 매출 채권이 10,000원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 매출 채권이 10,000원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 매출 채권 10,000원과 이쪽에 있는 매입 채무가 있는데 매입 채무 11,000원이 있겠죠. 그럼 대차가 안 맞게 되잖아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또 해외사 환산이익이 되는 거예요. 1,000원이 대차가 안 맞으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분계를 할 때는 이렇게 분계를 하셔도 되는데 그냥 이렇게 분계를 하죠. 어차피 매출 채권과 매입 채무가 똑같은 금액이 있으니까 그냥 환산이익만 해외사 환산이익으로 대체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521페이지 오면 가로 3번에 보면 수익과 비용의 상계 제거가 있는데, 자, 수익과 비용의 상계 제거에서는 뭐가 되냐면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수익과 비용의 상계 제거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아까는 미실현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해외 종속법인을 연결할 때는 항상 실현분과 미실현분을 항상 구분해서 하셔야 돼요. 한꺼번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521페이지에 오시면 거기 매출이 있는데 이렇게 돼 있죠. 자, A라는 회사가 B라는 회사에다 물건을 팔았죠. 자, 그런데 매출을 했는데, 자, 110달러치 매출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10,000원과 이게 8,000원이 된 거예요. 자, 그 10달러를 매출원가로 계산하고 12달러치 팔아버린 거죠, 제가 이렇게. 그렇게 됐던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쪽은 손익계산서 계정이니까 뭘로 환산했냐면, 다 1,050원으로 환산이 됐죠. 여기도 1,050원으로 이렇게 환산이 된 거예요. 자, 여러분 그 금액이 얼마 되냐면, 12,600원과 12,600원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얼마 됐냐면 1,500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1,500원 이렇게 되죠. 이렇게. 자, 그러면 뭐가 된 거예요? 자, 요 금액에 사서 요 금액에 판 거잖아요. 요게 매출, 요게 매출원가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럼 얘하고 상계를 해야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뭐가 됐냐면 이렇게 상계가 되는 거예요. 자, 매출 10,000원하고 자, 매출원가 1,500원과 이렇게 상계하게 되는 거예요. 자, 대차가 안 맞으면 그 금액은 전부 다 해외사 환산이 쓴 거죠. 그죠? 그냥 요 세 가지 경우만 해보시면 돼요. 여기서 뭐 기계장치를 해보자. 그러면 나쁜 놈들이죠. 이렇게. 자, 실무에 가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충 하세요. 아니, 이게 다 환산 차이로 다 발생하기 때문에 별 큰 차이가 안 나요, 이게.
자, 그 다음에 522페이지에 오면, 자, 가로 4번에 오면 투자 주식과 자본 계정의 상계 제거가 있는데, 거기 보면 투자 주식과 자본 계정의 상계 제거를 보시면, 항상 우리가 환산을 할 때 어떻게 환산했냐면, 거기에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하고 종속계좌의 자본을 상계를 해야 되는데, 환율 차이는 정확히 맞춰놨잖아요. 정확하게 맞춰놨으니까, 뭐 다른 건 뭐 별로 하실 게 없을 거예요. 그래서, 환율 차이는 전혀 안 나타나게 돼요. 대차가 딱 맞게 돼요. 그건 좀 이따가 문제를 해보시면 될 테고. 그 다음에 투자 차익을 생각하면 무형자산 상각비가 계산될 테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익경험을 소수지분으로 대체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523페이지에는 예제 3번만 잠깐 해보시면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봐요. 그 이상 해보실 필요도 없고, 뭐 굉장히 어려운 얘기가 돼서 절대로 안 나온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진짜로. 요즘은 되게 이상한 거 많이 낸다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 있는 걸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일단 해외 종속법인은 어떻게 환산할 것인가 하는데, 자, 요거는 아셔야지만 2005년도 지분법 피투자에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캐나다 현지 법인인 엘로이젠 컴퍼니의 그 보통주 80%를 3,800달러에 취득해서 지배권을 획득했죠. 순자한 장박이 4,400달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일단 원화로 환산할 때 거기 시산표가 있으니까 시산표를 일단 원화로 환산을 해보세요. 자, 시산표를 이렇게 원화로 이렇게 환산을 하게 되면 이렇게 환산하겠죠. 자, 환산할 때 거기 보시면은 이제 현행 환율법을 사용하는 거니까 현금, 매출, 채권, 재고자산, 유형자산. 자, 현금, 매출, 채권, 자, 재고자산, 유형자산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게 매출원가, 여기 감가상각비, 자, 기타 비용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환산은 뭐 별로 어렵지 않아요. 환산은 그냥 쭉 쓰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 뭐야? 여기 감가상각비가 없구나. 감가상각비가 기타 비용 안에 다 들어가 있다고 보는 거죠. 뭐 어때요? 어차피 다 같은 환율 곱할 건데. 그렇죠? 현행 환율법이니까. 그 다음에 매입 채무, 자, 자본금, 자본잉여금. 매입 채무, 자, 자본금, 자, 자본잉여금, 자본금, 이익잉여금, 매출 이렇게 되죠. 이익잉여금, 자, 매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중에서 여기 대차협회 계정은 뭐가 된 거예요? 자, 12월 31일 현재 환율을 곱하죠. 자, 12월 31일 현재 환율이 얼마냐면은, 자, 2008년 1월 12월 30일 현재 환율이 770원이에요. 캐나다 달러예요. 예? 770원, 770원 이렇게 된 거예요. 770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평균 환율이 780원이죠. 자, 여기까지는 요거는 780원이에요. 780원, 780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자본이 있는데, 자, 자본은 3,000달러, 1,400달러 이렇게 되잖아요. 3,000달러, 자, 1,400달러예요. 자, 요게다가 이제 환율을 이렇게 곱해야 되죠. 자, 환율을 곱해야 되는데, 제가 거기 보시면 가로 1번에 보면, 순자산 장부가액은 4,400달러 들었잖아요. 지배권 획득 1년제. 그러면 주식 취득 1년제 자본이에요. 주식 취득 1년제 자본이 얼마냐면은 4,400달러니까 취득 1년제 환율이 여기 얼마 돼요? 810원 이렇게 되죠. 왜 810원이었겠어요? 제일 처음에 주식을 살 때 차변의 지분법 적용 투자 시 대변의 현금 이렇게 쓰면서 여기다 3,800달러라고 이렇게 썼죠. 여기다 3,800달러라고 이렇게 쓰면서 환율을 뭘 곱했냐면은 여기다가 810원을 이렇게 곱했을 거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이렇게 곱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계산을 했죠, 이게. 자, 그러고 나면 이제 뭘 해야 되는 거냐면은 그 다음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원화로 환산했으니까 자, 요만큼을 원화로 환산했을 때 요게 단기 순이익이잖아요. 요 단기 순이익 가지고 뭘 계산해야 되냐면 지분법 이익을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단기 순이익 가지고 지분법 이익을 계산한다고 할 때 요 단기 순이익을 계산해 보면 요 단기 순이익 곱하기 지분율 80% 자, 마이너스 상각에 이렇게 계산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거기 보면 미실현 손익들도 있으니까 자, 미실현 손익까지 다 고려해서 계산하게 되면 너무 복잡하겠죠, 이게? 그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게 환율을 막 차이도 고려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단순하게 일단 이 정도만 알아두세요. 여기다가 상가액만 빼게 되면 이게 이제 지분법이 계산되는 거겠죠. 자, 상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여기서 상가액을 계산해야 돼. 투자 차익을 계산해야 되는 거니까. 자, 3,800달러에다가 마이너스 취득 1년제 환율이 4,400달러니까 여기다 80%를 곱하게 돼요. 그러면 자, 얼마가 되냐면은 80달러의 투자 차익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투자 차익이 얼마가 발생하냐면은 80달러인가요? 요 계산해 보면 이게 3,200, 3,200 이렇게 되니까 3,520달러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게 얼마 되냐면 280달러의 투자 차익이 이렇게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얘를 계산했을 때 여기다 환율을 뭘 곱했냐면 여기다가 810원을 곱했죠. 자, 여기다가도 810원을 곱했을 거예요. 이렇게. 여기 440달러에 4,400달러에다가 810원 곱했잖아요. 그러면 얘도 당연히 결과물이니까 810원 곱한 거겠죠. 그렇죠? 투자 차익은 주식 취득일 현재 환율을 곱한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걸 곱한 요 금액을, 자, 요게 이게죠. 280달러 곱하기 810원이라고 하는 금액을 나누기 10으로 이렇게 나눠서 한가를 계산하면 지분법이 계산돼요. 작년도 2005년도 회계사 2차 시험 문제에서 지분법 B투자회사에서는 요거까지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지분법 이걸 계산하라니까 이렇게 계산하셔야 된다고. 이 문제하고 차이점은 뭐냐면은 지분율이 낮았다는 거. 여기 80%인데 지분법 B투자에서는 40%쯤 되겠죠, 지분율이. 그렇죠? 다른 점은 여기는 내부 거래까지 있기 때문에 좀 복잡한데 거기는 내부 거래가 없었다는 거. 그것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부 거래까지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적어도 내부 거래가 없다고 할 때 그래도 지분법 이익 정도는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나중에 그것도 2차 문제집에서 2차 강의를 할 때 되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있으니까. 그 문제를 풀려면 이걸 알아야 푼다니까요. 요거 환산하는 방법도 알아야 풀고 요것도 알아야 풀어요. 아니 그러면 그 지분법 문제를 못 푼다고. 이게 이제 갑자기 중요해졌죠. 이게 해외 종속법인은 막 안 하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해외 종속법인에서 지분율이 30%로 떨어지면 지분법 B투자회사고 그것이 2005년도 기출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면 얘기가 확 달라지잖아요. 분위기가 확 반전되는 거죠. 극적으로.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반드시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미시연손 이건 뭐 그렇다고 쳐요. 여기까지만. 이게 꼭 아셔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이제 대차가 안 맞잖아요. 이 대차가 안 맞는 금액을 우리는 해외사 환산 손익이라고 쓰는 건데, 요 해외사 환산 손익이 얼마냐면은 거의 524페이지만 해외사 환산 손익이 18만 원이 되는 거예요. 해외사 환산 손익이 얼마예요? 18만 원이죠. 자, 요 금액은 마이너스 금액인 거예요. 그럼 얘를 이제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자, 얘에 대해서 이제 지분법 이익을 계산했죠, 얘가? 예? 자, 얘에 대해서는 종속회사에 뭐예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의 감소잖아요. 그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부의 지분법 자본 변동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게 지배권 획득일 이후에 증가한 순자산에 해당하거든요. 증가한 자본에. 그래서 부의 지분법 자본 변동, 여기가 지분법 적용 투자 수익에 곱해서 18만 원에 80%를 곱하게 되면 14만 4천 원이 계산되는 거예요. 14만 4천 원 계산되는 거예요. 예, 요 금액도 계산하라고 했죠. 이 금액이 얼마인지 이것도 계산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적어도 여기까지는 정확하게 할 줄 아셔야 그래야지만 뭘 할 수 있는 거냐면은 그 2005년도 문제를 풀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저도 여기까지는 무조건 알아야 돼요. 이게 환산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이것도 계산할 줄 알아야 되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연결 제곱분계는 꼭 해야 되느냐 이건 잘 모르겠어요. 거기부터 이제 마음이 갑자기 약해지는 거죠. 어려우니까 약해지는 건데 한번 요 예제만 한번 해보시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걸 아시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 제일 먼저 뭐래 되냐 지분법 이익 취소와 지분법 자본 변동의 대체 그건 뭐 당연히 하는 거니까 그래서 차변의 지분법 이익 대변의 지분법 적용 투자 수익 대체하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지분법 자본 변동으로 되어 있는 금액이 부의 지분법 자본 변동이 14만 4천 원이 있는데 그 금액은 원래 뭐였어요? 해외사 환산 손실이었잖아요. 그걸 해외사 환산 손실로 대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수익과 비용의 상계 제거, 채권 채무의 상계 제거, 좀 아까 했던 걸 잠깐 해보면, 가로 3번 자리에 보면, 2008년 중에 재고산을 600달러에 판매를 했는데, A사는 이와 관련하여 매출액으로 47만 원을 인식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전체 거래 금액의 20%를 보유하고 있다 그랬죠. 자, 20%를 보유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환산을 할 때 이런 방법을 사용한 거죠. 자, 이제 이렇게 계산한 거예요. 뭐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지 간에 그게 뭐 중요한 건 아닌데, 그 뒤에 가보시면은 이제 600달러치 물건을 팔았는데 47만 원을 인식했죠. 그래서 이제 일단 전체 매출을 없앤 거예요. 자, 매출을 얼마를 없앴냐면은 47만 원을 이렇게 없애고
그 다음에 매출원가를 여기다가 이제 47만 원 이렇게 없애버린 거예요. 이렇게. 예? 47만 원 없앤 게 아니죠. 예, 한쪽에선 팔았고 한쪽에서는 그걸 매출원가로 계산하고 있으니까 46만 8천 원을 계산한 거예요. 반대편에 사갈 때 이게 600달러에다가 평균 환율을 곱했을 테니까 이걸 없앤 거예요. 그럼 대차 안 맞는 그 단액은 무조건 해외사 완성손익이에요. 예? 더 편하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뭐냐면은 지배회사가 계산한 금액을 무조건 같은 금액으로 한다. 이런 방법도 있어요. 그건 진짜 쉽죠. 그러니까 그냥 지배회사가 매출을 47만 원 계산했죠. 그 금액을 그냥 상기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이런 방법도 있어요. 예? 그러면 이런 방법을 쓰게 되면 왠지 거지 같은 방법처럼 보이죠. 그렇죠? 아니 원칙이라는 게 두 가지 방법이 대원칙이 딱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지배회사가 계산한 금액과 종속회사가 계산한 금액의 각각의 금액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런 방법이 하나 있고 그런 거 따지지 않고 무조건 지배회사가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무조건 다 없애버린다. 이런 방법이 있다고요. 그러면 수익과 비용의 상계제에서도 지배회사, 종속회사 각각을 계산하게 되면 여기 매출, 대변의 매출원가 금액이 틀릴 거 아니겠어요. 안 맞는 금액을 해외사 환산손익이라고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방법은 지배회사가 계산한 금액, 매출이라고 하는 금액을 쓰고 그 금액과 똑같은 금액을 반대편에 매출원가를 써서 이렇게 없애는 방법도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 방법이 보면은 아주 거지같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교수들이 이 방법 싫어한다고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옛날에 연결기준서에 이 환산 방법을 한번 연결기준서에 집어넣었던 적이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그때 내부거래와 미시연손익을 제거할 때 어떤 방법을 사용했냐면은 지배회사가 기록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런 방법을 사용했었다고요. 이 방법을 사용했었다고 이 방법을. 그래서 기준에서 뭔가 딱 정해주면 참 편한데 이것들이 안 정해주니까 우리가 혼란스러운 거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옳고 이건 그르고 이런 얘기가 없어요. 여기는. 예? 항상 뭐 이게 옳으냐 이게 저게 옳으냐 하는데 뭐 쉬운 걸로 하자 이런 사람부터 이게 바람직한 거 아니야 이런 사람부터 별놈의 소리 사람이 다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자, 500 별로 관심이 없죠, 솔직히. 이렇게? 그냥 한번 해보세요. 아까 설명했으니까 관심 없을 줄 알았어요. 그래도 적어도 요거는 꼭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는 꼭 해야 돼요, 반드시. 이걸 알아야 2차 문제를 풀 수 있다니까요. 2005년도 문제를 풀려면 여기까지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지분법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꼭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훨씬 더 중요한 얘기가 이제 뒤에 나오는 그 파생 상품이기 때문에 잠시 쉬었다가 그 파생 상품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